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 교과서 50페이지입니다. 그 열기관 내부에서 변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와 관련된 내용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PPT 내용 보시고요. 그 교과서 보시면서 하나씩 차분차분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열기관 내부에서 변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기관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기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열을 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열기관.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열기관 내부에서 변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열기관이 외부와 열과 일을 주고받아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됨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했죠. 에너지 보전 법칙이라고 했고요. 연력학 제1법칙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래요. 내가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열기관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외부에 일을 해줬죠. 그때 받은 열 에너지의 양과 그 다음에 내가 해준 일의 양의 차이가 자 무엇과 같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기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전 법칙이라고 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을 이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열관 내부에서의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면 오늘 한번 설명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50페이지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50페이지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팽팽하게 분 풍선 내부에는 많은 기체 분자들이 다음과 같이 빠른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이는 열기관의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기체 분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 하나하나가 각각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학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움직이는 물체에는 위치 에너지도 있을 테고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분자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정확히 다 계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풍선 안에 있는 모든 분자들의 어떤 에너지를 합해서 총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을 건데 분자의 크기도 너무 작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씩 얘를 그 구체적으로 계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음 예시 답변 좀 볼게요. 무수히 많은 기체 분자들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녀석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잡아서 일일이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뭐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들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를 다 계산하고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또 다 합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좀 큰 틀에서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 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좀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 잠깐만 쉬었다가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내가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그 차이만큼 내부 기체 에너지의 에너지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었고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해 가지고 열기관 내부에서 어떤 그와 같은 과정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의 시작이 풍선 속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엇을 그 에너지의 어떤 크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계산할까? 하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분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값을 모두 더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얘기까지 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됐으면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내용 정리부터 하고요. 교과서 한번 내용 볼게요. 닫힌 개라고 나와 있는데 외부와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는 개예요. 무슨 개? 닫힌 개는 외부와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주고받지 않는다. 외부와 주고받지 않는 개를 우리가 닫힌 개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좀 볼까요? 화면 공유창이 계속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공유창이 잘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볼게요. 자, 닫힌 게 그러면 외부의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는 게를 우리가 닫힌 게라고 했고요. 닫힌 게 속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입자가 갖는 에너지의 총합을 기억해 두세요. 그 입자들의 에너지의 총합을 뭐라고 한다?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풍선이 이렇게 조금 전에 있었고요. 이 풍선 안에 수없이 많은 입자들이 있었고 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의 에너지의 총합을 다 더한 것을 뭐라고 한다?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내부 에너지를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했는가라는 얘기에는 우리 교과서를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 50쪽에 보시면요. 베르누이, 볼츠만,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베르누이 같은 경우에는요. 입자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고 내부 에너지를 얘기했는데요. 자, 이상기체란 직역하면 아이디얼 가스 또는 퍼펙트 가스라고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질량도 없고 무게도 없다. 질량이 없으니까 무게도 없고 크기도 없다. 그러니까 크기와 질량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기체예요. 질량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그 질량이 없는데 자 우리가 또 운동 에너지를 또 어떻게 고려합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베르누이가 얘기하고 있는 내부 에너지를 공부할 때 이 내부 에너지 그 기체에 대한 생각은 크기도 없고 질량도 없는 그런 기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볼츠만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의 속력이 달라 통계적인 기법으로 내부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맥스웰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부 에너지와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교과서를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내부 에너지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그래서요. 일단 내부 에너지는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각 기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무슨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 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의 크기는 무엇과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체의 절대 온도의 차이에, 즉 절대 온도의 내부 에너지의 크기는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의 크기가 U라고 했을 때 이 U 값은 이상기체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는 기체 분자 운동의 크기를 나타낸 온도 체계라고 우리가 과거에서 배웠죠. 그래서 온도는 뭐 화씨 온도, 섭씨 온도, 절대 온도가 있는데 절대 온도의 기준은 분자들의 움직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절대 온도의 크기도 높아진다. 분자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 체계를 밝힌 것이 절대 온도이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 백등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계로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차이는 어때요? 섭씨 온도는 절대 온도 플러스 200, 약 27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온도 섭씨 온도 0도가 되기 위해선 선생님 잠깐 반대로 썼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 준 것과 같은데 절대 온도가 0이 되기 위해선 섭씨 온도가 영하 273도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대 온도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의 운동, 즉 분자 운동이 정지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상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의 크기는 뭐와 관련돼 있다? 온도와 관련돼 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도와. 온도. 그 어떤 온도? 절대 온도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어떤 에너지의 변화량은 결국 내부 에너지 크기의 변화량과 같은데 그 내부 에너지 크기의 변화량은 절대 온도의 크기 변화와 관계에 있다. 즉 절대 온도의 크기 변화가 크면 클수록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한 내용이 있죠. 여기 보시면 절대 온도는 이상기체 분자들의 움직일 수 없는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온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요. 교과서 51쪽입니다. 51쪽에 보면 스털링 엔진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여기다 적용을 좀 해볼 텐데 일단 이제 스털링 엔진 그러면 페이지 51쪽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직접 이 실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유튜브에서도 간단히 스털링 엔진을 검색하면 스털링 엔진의 어떤 동작하는 동영상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탐구 목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이 외부와 열과 이를 주고받아 내부 에너지가 변화됨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 열기관이 있는데요. 어떤 열기관이 외부와 열과 이를 주고받는데요. 즉 열기관에 에너지, 열 에너지를 주면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외부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열을 받아 갖고 일을 하는데 그 녀석이 받은 만큼 다 일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 때문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었고요.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의 어떤 변화가 델타 U로 우리가 써줄 수 있는데 이건 절대 온도의 변화와 비례관계가 있다라는 게 조금 전에 선생님이 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실험인지 한번 볼게요. 스털링 엔진의 작동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나와 있는데요. 스털링 엔진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네 가지 어떤 그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압축 과정이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가 가열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팽창 과정, 네 번째가 냉각 과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압축, 가열,
팽창 냉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스털링 엔진을 보면요. 처음에 압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스톤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에 의해 압축되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기체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자, 해준 일의 양이 P 델타 V이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게 되면 내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감소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처음부터 감소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압축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기가 압축된대요. 압축된다는 얘기는 처음에 부피가 나중 부피보다 어때요? 나중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니까 W 값이 마이너스, 즉 외부로부터 이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피스톤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에 의해 압축된다. 자, 그 외부로부터 이를 받은 거예요. 압축됐으니까. 근데 차가운 공기가 바깥에 있대요. 열은 뜨거운 곳에서 무조건 차가운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해요. 그럼 외부에 차가운 공기가 있다는 얘기는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열기관이 에너지를 받았다 뺏겼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열기관이 에너지를 뺏겼으니까 Q 값이 마이너스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델타 E는 Q-W인데 Q 값도 마이너스, W 값도 마이너스인데 이 두 크기가 같다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뭐하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가열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공기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델타 V가 0이에요. 그럼 해준 일의 양 W는 없어요. 0이에요. 그런데 뭐 되고 있대요. 공기가. 가열에 의해 압력이 증가한대요. 가열했다는 얘기는 Q값은 그렇지요.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Q는 플러스 W는 0이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한대요. 팽창하니까 P는 델타 V에서 팽창하니까 W 값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플라이휠의 회전에 의해 아래쪽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아무튼 팽창을 한다라는 얘기는 W 값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과정이에요. 위쪽 공기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는 W가 0이 되는 0이 된다는 얘기고요. 냉각되어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W는 0이고 Q 값은 냉각되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위쪽에 있는 이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휠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전반적인 내용은 뭐예요? 얘가 위로 올라갔다, 얘가 아래로 내려갔다 하는 어떤 것들이 이 휠을 돌리는 일을 해주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요. 에너지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위쪽에 있는 찬 공기와 아래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네요. 자, 이거 지우고요.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각 과정에서 위쪽 공기의 압력 부피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이게 핵심이에요. 압력 부피 변화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로 그려보고 각 과정에서 열과 일의 출입을 통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표로 완성해 보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 델타 E는 Q 마이너스 뭐다? W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과정. 가과정은 얘예요. 압축 과정이죠. 압축 과정이에요. 압축 과정. 압축 과정인데 아이고 넘어갔네요. 다시.
여기 보면 압축 과정인데 피스톤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에 의해 압축되면 위쪽 공기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열을 빼앗기고 압축된 거예요. 그럼 보시면 기체가 외부의 한일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압축됐으니까요. 외부의 한일 W는 P 델타 V인데 이 델타 V가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인데 나중 부피가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리고 찬 공기와 맞닥뜨려 있으니까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외부로 어때요? 빠져나가요. 그럼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빠져나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런데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가 되는데 두 크기가 같다면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와 같은 과정을 오른쪽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모두 변했어요. 압력이 P1에서 P2로 변했고요. 부피도 이렇게 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과정은 뭐예요? 가열되는 과정이에요. 가열되는 과정입니다. 아래쪽 공기의 부피가 일정하면서 가열된대요. 부피가.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부피가 일정하다고 한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0인 거예요. 근데 가열됐죠? 외부에서 공급된 Q 값은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델타 E 값은 증가가 되겠죠.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외부의 일을 안에서 부피가 변화하지 않았어요.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압력은 증가하게 된 거예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나 과정은. 그러면 가 과정의 압축 과정과 나 과정의 가열 과정 해봤고요. 다 과정의 팽창 과정 볼게요. 팽창이면 말 그대로 팽창하면 한 일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는 한 일은 W는 플러스 값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공급된 열도 플러스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 볼게요. 플라이휠이 회전에 의해 아래쪽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하는데 팽창해요. 그럼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열 에너지는 계속 공급받으면서 팽창한대. 그럼 둘 다 무슨 값을 갖는다?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과정은 플러스 플러스고 요 두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는 다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PV 그래프에서 이 델타 V 즉 부피가 변하는 이 과정의 아래쪽 넓이가 전부 다 뭐가 된다? 내가 외부에 해준 일의 양이 된다. 그럼 그래프가 반대로 가면 그렇죠. 외부에서 기관에 해준 일의 양이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해준 일의 양은 요 사이의 요 면적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라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과정은 냉각 과정이에요. 냉각 과정. 더 이상 보지 않을게요. 냉각 과정인데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냉각을 합니다. 위쪽 공기의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일정하니까 0이고 냉각이니까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라 과정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오른쪽 표와 같은 뭐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표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 1번 볼게요. 페이지 51쪽에 1번 선택지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정을 연력학 제1법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연력학 제1법칙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Q-W 이거예요. 그럼 가 과정 볼게요. 피스톤의 위쪽 공기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 쪽으로 열을 방출한다.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니까 Q가 0보다 작다. 또한 압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E를 받게 된다. 압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P는 W는 P 델타 V인데 V2, V1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V2 마이너스 V1은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피스톤의 위쪽 공기는 외부에서 일을 받았어요. 외부에서 일을 받았는데 외부에서 받은 일을 모두 차가운 공기 쪽으로 외부에서 일을 받은 만큼 이 에너지가 증가할 텐데 이 증가한 열 에너지를 모두 차가운 쪽으로 방출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부의 에너지 변화량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피스톤 위쪽의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피스톤이 압축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서 피스톤이 압축만 된다고 해서 등, 온, 압축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과정 볼게요. 나과정. 나과정 같은 경우에는 가열 과정이에요. 그렇죠? 가열 과정이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델타 E는 Q-W에서 얘가 0이고 얘는 플러스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피스톤 안의 기체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과정 볼게요. 다과정 같은 경우에는 팽창 과정이에요. 팽창. 어, 팽창 과정이니까 외부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음. 가열하면서 그러니까 가열되는 과정에서 팽창하니까 Q도 0보다 Q고 W도 0보다 켜요. 그래서 다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피스톤 아래쪽의 공기는 온도가 일정한 등원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왜 등원 팽창해요? 다시 볼까요? 피스톤의 아래쪽 공기는 가열 과정을 통해서 열을 흡수하고 또한 팽창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 일을 하게 돼요. 따라서 피스톤이 아래쪽 공기는 외부에서 받은 열을 팽창시키는 과정의 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피스톤 아래쪽 공기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팽창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에너지를 받은 만큼 일을 해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과정이에요. 라 과정 같은 경우에 어때요? 그 냉각 과정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부피의 변화는 없고 냉각 과정이니까 공기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냉각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얘가 0이죠. 냉각이면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어, 내부 에너지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감소하는 만큼 외부로 열을 방출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털링 엔진 내부 기체의 온도 변화는 어떤가? 내부 온도의 기체 변화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나가열 과정에서 나가열 과정과 다팽창 과정은 계속해서 열 에너지를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체의 내부 온도가 상승해요. 기억해 두세요. 가열과 팽창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냉각과 압축 과정에서는 내부 기체의 온도가 뭐 된다? 하강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털링 엔진 내부 기체의 온도 변화는 어떠한가? 뭐 그 얘기는 했고요. 지금 이 얘기는 다 했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많은 양의 일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일을 얻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PV 그래프에서
연력학 과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부피 변화가 생기는 이 아래쪽 면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제 일을 많이 한 건데, 이렇게 갈 때에는 열기관이 일을 한 거지만 이렇게 올 때에는 외부에서 열기관에 일을 해준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열기관이 한 일의 양은 요 면적이란 말이에요. 요 순환 과정의 요 안쪽에 면적이 해준 일의 양이 되는데, 순환 과정 안쪽에 이 면적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일을 더 많이 끌어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내부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흡수하고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이 내부 에너지를 증가한 걸 가지고 외부로 일을 해줍니다. 받은 만큼 100% 일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열기관의 지속적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흡수 증가 일, 흡수 증가 일이 순환적인 어떤 과정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 다음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52쪽입니다. 52쪽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연력학 과정은 52쪽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4개의 과정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연력학 과정 중 단열 과정이에요. 끊을 단자죠. 열의 입출입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외부로부터 열의 어떤 출입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Q가 0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줬어요. 이만큼 일을 해줬어요. 이만큼 일을 해줬어요. 이만큼 일을 해주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어때요? 내부 에너지는 받은 거 빼기 한 건데, 얘가 0이고 얘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0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가 0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때요? 얘랑 비례하는 델타 T의 값도 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그래요. 나중 온도와 처음 온도를 비교했을 때 처음 온도가 더 그래요. 높다는 얘기죠. 그럼 온도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떨어진다. 내려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력학 과정 중에 이제 등적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오타 있는 거 보이시죠? 단열이 아니라 뭐예요? 단열 과정이 아니라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등적. 이게 부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볼륨.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델타 U는 Q-W에서 W는 P 델타 V인데 얘가 언제나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자꾸만 가지고 와요. 얘가 플러스 값을 가져요. 얘가 0인데. 그럼 내부 에너지도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온도와 비례하니까 어때요? 나중 온도가 처음 온도보다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연력학 과정 중 등압 과정입니다.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다.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요. 대기압하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W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W가 즉 W는 P 델타 V인데 볼륨의 차이가 생겼어요. 볼륨의 차이가 생겼는데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결국 이 피스톤 안에 있는 분자들의 운동이 처음보다 훨씬 더 활발해졌다는 얘기예요. 처음보다 훨씬 더 활발해졌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사실, 이 등압 과정이다라는 사실 알아주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온 과정인데 여기도 좀 오타가 있어요. 무슨 과정이다? 등온 과정입니다. 자,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온 과정은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온도의 변화가 없고요.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변화가 없으면 얘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델타 U는 Q-W인데 얘가 0이란 얘기는 내가 받은 에너지를 몽땅 다 1로 써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은 연력학 4가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이 연력학 4가지 과정은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확인하기 문제인데요. 페이지 52쪽에 아래쪽 확인하기 문제인데 이 두 확인하기 문제를 꼭 여러분들 스스로 좀 풀어봐 주시고요. 방 안의 온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 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약 273을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얘 절대 온도로 따지면 300, 이 30이니까 303, 단위는 K라고 쓰고 읽어줄 땐 켈빈 정도 되겠죠. 방 안의 공기 분자의 내부 에너지를 2배로, 내부 에너지의 크기는 절대 온도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얘가 2배 커지려면 얘도 2배 커져야 돼요. 그럼 몇 켈빈 정도 돼야 돼요? 606켈빈 정도 돼야 돼요. 이 606켈빈을 요 공식으로 넣어서 섭씨 온도를 계산하면 돼요. 얘가 606이면 섭씨 온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섭씨 온도 2배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나오냐면 약 333도 정도. 그러니까 온도가 333도 정도 돼야 섭씨 333도 돼야 방 안의 내부 에너지가 2배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똑같은 건가요? 두 번째, 방 안의 공기의 온도가 섭씨 15도로 낮아지면 공기 분자의 내부 운동 에너지는 절반으로 줄어드는가? 아니라면 공기 분자 운동의 평균값이 절반이 되는 온도는 몇 도인가? 쭉 한번 써보면요.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는 그 이유 이제 알겠죠? 절대 온도로 절반이 줄어들어야 하므로 평균값으로 절반이 되는 온도는 영하 121도 정도로 이렇게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조금 전에 계산 방법 선생님이 소개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은 어떠한 연력학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조사해보자. 스탈링 엔진과의 차이점.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자동차 엔진은 엔진 내부에서 열이 발생해요. 빵빵빵빵빵 터지면서. 근데 스털링 엔진은 엔진이 이렇게 있고요. 엔진으로 열을 공급하는 열원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열원이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연기관이고 열원이 안에 있다고 해서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은 열원이 안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커요. 외연기관은 열원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뭐 저기 에너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뭐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어요. 뭐 모닥불을 써도 되고요. 뭐 석유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가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 내부에다가 우리가 나무를 넣어서 자동차를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그 효율은 내연기관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그 기본적인 뭐 정답 예시 자료는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요. 잠깐만 화면 정지한 채로 이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열과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 배웠고요. 특히 이제 스털링 엔진 잠시만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 스털링 엔진의 어떤 그 작동 원리 4가지라고 그랬어요. 압축, 가열, 팽창, 냉각. 압축, 가열, 팽창, 냉각을 통해서 열이 일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연력학 과정 대표적인 것 4가지. 단열, 등온, 등압, 등적 과정 그래프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일의 양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54쪽입니다. 모든 열이 1로 바뀔 수 있을까? 열기관과 관련된 얘기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잘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은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